네, 이 뭐 대선 판국에 또 국제 원자재 시장도 아마 요동을 치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제 국제 유가는 재고 부족의 한 4%가 또 반등을 했는데 과연 어느 쪽의 대선 구도가 원자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또 주게 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네요. 중국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어제 올랐어요. 근데 뭐 이 바이든이나 뭐 사실은 유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관성을 좀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가가 왜 올랐을까요? 뭐 일단은 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수급적인 영향들도 어느 정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재고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있어서는 좀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되면은 일단 뭐 아시다시피 공약상으로도 셰일들을 갖다가 뭐 옥죄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테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대선이라는 정치 리스크가 어쨌든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이든의 공약을 갖다 놓고 보면은 당선 시에 뭐 유가가 오르지 않을까를 갖다 살펴보면은 글쎄요. 일단 대부분 탄소 제로, 뭐 그린 그쵸. 청정 에너지, 약간 그다음에 뭐 온난화, 뭐 기후 위기 이런 쪽의 맥락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쵸. 거 보면은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 부정적인 이런 공약들도 많이 있을 테고 특히나 셰일 기업 관련해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산유랑 갖다가 원유를 채취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좀 통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 특히나 셰일 기업들의 수압화세 공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원유 관련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증설하는 계획 역시도 좀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들도 나왔었는데 글쎄요. 근데 다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갖다 올릴 수 있는 요인, 즉 뭐 바이든발 환경 규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릴 수는 있지만은 네.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은 사실 바이든은 어쨌든 오바마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유가를 갖다 과연 계속 올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좀 실제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란을 갖다가 규제를 해가지고 미국 셰일 기업들을 살렸다시피 반대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 협정을 갖다 통해서 이란의 공급을 갖다 늘리면서 유가를 안정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바이든 역시도 이란과의 협상을 갖다가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바이든이 된다 해서 유가가 오른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긴 그림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계속 접근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 유가가 더 오르나? 이러잖아요. 예. 근데 오른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정부 소유 어떻게 토지 내 기대가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셰일 기업들 같은 다 옥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존 정유 생산, 그러니까 유류 생산 업체들보다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쪽 이렇게 약간 에너지도 나눠졌는데 그쵸. 셰일 쪽을 옥죄면은 이쪽 상대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어떤 뭐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미국의 산유량에서 셰일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셰일을 갖다가 옥죄게 되면은 뭐 유가가 오른다라는 논리일 텐데 근데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 비중에서 산유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14%밖에 안 되고요. 네네네. 이걸 바이든이 무슨 통제하겠다는데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뭐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수압화세 공법을 갖다 통제해가지고 셰일을 옥죄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수압화세 공법을 더 확장하는 그쵸. 이랬잖아요. 오히려 바이든은 그 반대죠. 반대지. 예. 근데 셰일은 그러면 옥죄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자국 내에서 공급을 갖다가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어쨌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또 공급을 늘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갖다가 오바마 때처럼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원유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의 가파른 상승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네. 결국엔 이렇게 외부와 내부적으로 수급 밸런스를 갖다 맞추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외부와 내부 간의 이러한 수급 그걸 갖다가 놓고 봤었을 때는 유가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기존의 수급 방향대로 점진적인 상승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오펙 이 석유 산유국 옆에 오펙에서 감산 규모 축소 계획이 연기가 됐다? 이런 건 어떤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기존대로라면은 내년 1월부터 감산량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합니다. 지금의 감산량에 있어서 좀 200만 배럴 가량 갖다가 감산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한마디로 200만을 갖다 증산하겠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그러면 이렇게 증산이 됐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유가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오펙 플러스가 요번 들어가지고 감산 규모의 축소 계획을 갖다 철회할 수도 있다 또는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엔 코로나 이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자기들이 산유량에 있어서 증산 계획을 좀 연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얘기가 나온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우리도 좀 고려를 갖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좀 열린 자세로 증산 계획을 갖다가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유가 떨어져봐야 러시아 재정이 또 타격을 받으니까 예. 뭐 어느 정도 공급 수요를 조절해가지고 가격을 좀 유지하고 싶겠죠. 감산을 연기하는 이유는 뭐 수요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결국에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가 10월 23일 날 이제 동서간에 휴전을 갖다가 협정을 갖다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리비아의 산유량이 지난해 130만에서 지금 10만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양측 간의 석유 판매 분쟁을 갖다가 해결을 하고 이번 10월 말에 이제 휴전 협정을 갖다 체결하면서 산유량이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동되면서 지금 현재 리비아의 산유량이 80만까지 올라왔다라고 NOC에서 발표를 해줬고, 지금 연말까지로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원래 50만인데 이미 100만까지도 회복이 가능하고, 내년 중으로는 시장의 컨센이 100만이었는데 160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획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즉슨 리비아의 산유량에다가 내년도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갖다가 200만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자체가 기존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은 감산이 실패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오펙 플러스는 감산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레벨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현재 뭐 배럴에 38달러 선 정도 된 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올해만 넣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봤었을 때 기존에 30불에서 상단을 갖다가 40불 정도로 일단 단기 레인지로 바라보자라고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내년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을 때는 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둔화된 건 맞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오펙 플러스가 적극적으로 계속 현재 상황을 갖다 유지해 준다면은 나쁠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항공 수요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특히나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설비 투자 사이클이 크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프라 관련대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한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 레인지를 하단을 갖다 내년에는 WTI 기준으로 35불에서 상단을 55불로 좀 더 레인지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유가의 가격 자체는 좀 더 상단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죠. 사실 그 미국 대선의 결과가 이제 중국하고 거기에서 넘어오는 또 파급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중국 오중전회가 폐막이 됐죠.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가장 큰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지난 5월 달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쌍순환인데요. 쌍순환? 그렇죠. 그러니까 듀얼 서큘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외부의 충격을 갖다가 내부의 내재화라든가 내수 확대를 통해서 상쇄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네. 결국엔 여기에 내재화 안에는 미국이 항상 거론했었던 기술 관련해가지고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도 포함이 됐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내재화하겠다. 그리고 내수 관련해가지고는 면세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 자체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여행이 안 되다 보니 국내 여행으로 더 많이 돌리겠다라는 식이겠고요. 그리고 수출 관련 기업들이 힘들어지다 보니 내수 관련된 내수로 결국에는 수출을 갖다가 흡수하자라는 식의 정책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갖다 2.5만 달러의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러한 쌍순환이 이를 갖다가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쌍순환 그러면 이렇게까지 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뭘 투자하고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위안화 강세 베팅과 그리고 또 추가로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을 갖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접근이 가능할 테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위안화 강세냐? 우리가 과거를 갖다 놓고 보면은 과거의 역사적 198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달러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러한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미국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달러화가 약화됐었을 때 반대급부로 엔화가 1985년에서 1995년까지 강세가 돼주고 소비 여력을 예. 대체해주고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유로화가 대체를 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달러화가 이제 빠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걸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재정 수지를 갖다 감안하면은 달러화는 아직 덜 빠졌고요. 네. 반대로 위안화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야 되고 쌍순환이 내재화를 갖다가 내수 확대를 갖다가 기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위안화 강세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앞으로 강세 베팅에 볼 필요가 있겠고 저희는 올해 이제 강세 베팅을 갖다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6.32원까지도 강세를 좀 더 폭을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6.32. 예. 근데 일단 뭐 지금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러한데 더 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달에 있을 전인대에서 1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은 위안화의 강세폭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내수 확대, 내수 소비 확대와 위안화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좀 더 이러한 방향성으로 투자를 갖다가 접근하신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강공책이었잖아요. 뭐 중국은 나쁜 뭐 나라라고 네. 뭐 코비드 같은 경우도 원천적인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바이든의 정책 성향은 조금 민주당은 다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미국의 외교 노선은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외교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외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다 수립하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발언의 수위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좀 발언 수위가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톤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만 좀 전략 자체가 바뀐다. 중국에 있어서 사실은 뭐 당장은 좋을 수는 있는데 길게 보면 중국한테는 나쁜 상황이거는 맞거든요.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나쁜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네. 결과적으로 오바마 때 사드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네. 바이든은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고 결과적으로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은 계속 비난하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제 좀 다른 전략으로 중국과 계속 마찰을 갖다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 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어떻게 중국을 압박하고 이런 거기보다는 좀 이 위기를 갖다 해결하고 이렇게 좀 압박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에 있어서 어쨌든 압박을 앞으로 한다. 결국엔 쌍순환을 계속하고 내수 확대, 위안화 강세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 바이든에 대비하는 자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쌍순환이라는 용어가 예. 네, 좀 근데 이제 내수와 이제 수출을 같이 키운다? 그렇죠. 일종의 투트랙? 그렇죠. 투트랙 전략인데 수출에 있어서는 외부에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 수요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의 수요를 갖다 더 적극적으로 더 팽창시키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절상을 좀 더 용인하고 구매력을 더 그렇죠. 바잉 파워를 늘리는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형태. 위안화 바잉 파워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측면에서도 위안화 강세가 되면 원자재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방향은 맞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중국이 글로벌 최대 2분의 1의 소비를 갖다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소비 여력 확대라는 것도 측면에서 원자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오케이. 비철금속 요즘 구리 가격도 좀 들썩거리잖아요. 그쵸. 네, 중국의 어떤 수요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꾸 이제 미세먼지 날라오면은 공장 공장 돌아가는구나. 돌리고 있다. 예. 네, 그래서 구리 가격처럼 구리 가격 또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비철금속도 요즘 많이 들썩거리죠. 예, 일단 전기차 같은 거 막 이슈 있잖아요. 그쵸. 니켈 막. 그쵸. 이런 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저희는 귀금속, 금이나 은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그래요? 좋고요. 근데 우선순위가 내년에는 구리로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구리가 가장 좋은 이유는
중국의 이제 증진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 팽창 자체가 결과적으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PMI를 갖다가 대략 9개월 가량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 못해도 내년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고 구리 관련돼서도 결국엔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보니 이제 가격에 있어서는 내년 상단을 갖다가 8,000달러까지도 올려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원자재와 또 미국 대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